국민의힘은 오늘 내일 반드시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새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피해는 시민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뿐입니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대내외 악재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탓에 기업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국 10대 기업의 재무제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 원의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 합니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분토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예산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미래대비 투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서 새 예산안의 사업 내용이 정해져야 광역기초단체의 집행계획 수립도 12월 중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1월 중에 정상적인 사업 집행에 착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피해가 돌아갑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오늘 내일 예산안이 꼭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것이고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간격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 1,000억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 1,000억 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주장하는 이유는 감액한 만큼 국회 정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정부 자체 내에서 올해 24조나 지출 구조 조정을 해왔고 그다음에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은 이번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 이상 삭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의견 접근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지난 5년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서 국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정책이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경제 걱정에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동안 했던 이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은데 민주당이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죽이고 건전재정을 생각하고 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 안에 대폭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구나 총지출 증가분이 지난 5년은 평균 8.5%였는데 이번에는 총지출 증가율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군들 예산을 늘려서 선심 쓰고 싶지 않은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번 정부는 정말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결정이니까 민주당이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소위 세법 예산보수법안입니다. 견해 차이가 워낙 컸습니다마는 많이 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입니다. 지방 법인세 감세는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법인세 22%를 25%로 올렸는데 대만은 법인세가 20%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을 비롯한 투자 유치에 있어서 높은 법인세 때문에 많이 불리한 구조에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께서도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20%로 낮추자고 중재안을 내고 있지만은 민주당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거의 여러 가지 이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를 낮춘다 그래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부디 경제 원리에 맞게 또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서 법인세 인하에도 동의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종부세도 멀쩡히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초부자로 만들어서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종부세 경우 이 종부세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122만 명, 지난해보다 2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초부자가 이 122만 명이나 되는지 민주당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서울은 더 심각해서 주택 보유자 4, 5명당 1명꼴로 종부세의 폭탄을 맞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에 보유세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조금만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이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놓고 ILO 국제노동기구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개입 절차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하는 발언입니다. 이번 ILO의 개입은 ILO 헌장 등의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닙니다. 이 절차는 노사단체가 ILO 사무총장에게 특정 사안을 놓고 개입을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이 해당 정부에 의견을 묻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ILO 차원의 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나라가 국제적 규범력이 있는 ILO 규약을 위반해서 국제적으로 마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민노총의 편을 들고 강경노조와 한편이 되어서 대다수의 많은 일반 근로자들을 압박하고 또 국가 경제에 짐이 될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이 민노총의 극단적인
투쟁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제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당장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환노위 법안소의 안건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제는 탁상 공론으로 넣고 빼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가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이 모두 그토록 외쳐온 민생은 허구일 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수사를 피해보려고 민생 운운했던 허언의 정치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와 초인류 국가를 향한 도전은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초부자 감세 반대라는 낡은 프레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기업을 유치할 절호의 기회이며 초인류 국가로 향하는 대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가 20%이며 지방세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법인세가 25%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입니다. 우리의 법인세는 OECD 국가 중 7위이며 4단계의 누진세로 되어 있어 아주 후진적입니다. 오죽하면 세법의 권위자이신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 국가 경쟁력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지지층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이 있어야 복지가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월 21일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나는 그들 말대로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당사자인 남욱은 씨알도 안 먹힌다는 의미는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했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연루 의혹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아랫사람을 이용한다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에 책임이 있다며 쓴 SNS 글을 정진상 수사와 때를 맞춰 삭제를 했습니다.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했지만 기자 간담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는 기자 간담회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추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씨알도 안 먹힐 뿐만 아니라 씨알도 남기지 않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철두철미함은 철두철미함과는 다르게 그 말에 사람들은 수많은 이재명 흔적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말한 김만배는 남욱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얘기하면 형은 죽는다. 김만배와 유동규가 맺은 700억 원 약정에 대한 남욱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은 부정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검찰 수사가 연출이니 창작이라며 위선을 떨고 있지만 이는 수사에 대한 두려움의 허세일 뿐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떳떳하다고 말하며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실 거면 검찰 수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설계하고 결제한 단군 일의 최대 이익 환수 사업인데 왜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대미문의 범죄 의혹의 앞에서 국민 앞에 떳떳하기보다는
개딸들 뒤에 숨기 바쁘고 대선 후보에 국회의원, 당대표까지 철갑의 방어복을 비싸게 입었지만 부정부패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씨알도 안 먹히는 억지 그만 쓰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